강의사는 증시 닥터기. 안녕하세요, 증시 닥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달이 이렇게 아주 힘든, 한 달 내내 힘든 구간이 진행이 되면서 신저가를 미국과 한국 모두 찍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로 20% 중반 수준의 하락을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든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이 하락세가 끝나진 않았고요. 하락폭이 좀 컸던 나스닥은 소폭 반등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 핵심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놀랜 가슴은 진정하지만 최종 도달 금리가 너무 높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채권 시장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제 그동안 어제 특별히 이제 그 영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영국 시장 난리 난 것들이 이제 좀 수습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 많았습니다. 한 4명 정도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에서 모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도달 금리가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어떤 새로운 반전 계기가 없으면은 시장이 이제 추세를 타고 반등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다. 금리가 그 정도가 된다면 많이 빠져서 반등하는 건 오케이, 뭐 그거는 반등합니다. 지금도 반등할 수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추세적 상승이냐 여부는 금리가 4.4, 4.5 뭐 이런 정도에서는 정말 기업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만 추세적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데 빅테크들은 조금 대체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뭐 그냥 약간의 소폭의 부진 정도 보여줬고요. 은행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졌고, 그다음 오늘 그 유통 생활용품 이쪽 업체들이 P&G 등등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꽤나 많이 빠졌던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헬스케어 등등은 뭐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종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을 시장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드러났는데요. 이는 10년 채권 금리가 2년물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어제에 이어서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반면에 2년물 금리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졌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확인을 먼저 해드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3.928에서 3.949로 올랐죠. 네, 뭐 어제 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는 뭐 별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가파르게 오른 데에서 추가로 또 올랐다는 거 의미가 있겠고요. 2년물은 4.34에서 4.28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차가 좀 줄어들었어요. 41bp 마이너스에서 33.8bp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결국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금리 목표치가, 최종금리 목표치가 4.4 이상이 되는구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물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10년물이 이제 4% 정도까지 가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시장 흐름을 보면은 미국 아침에는 상당히 세게 시작을 했다가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종가가 가장 낮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강경파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시장이 좋을 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초강경파죠. 미국이 매우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제도의 신뢰성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2%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신뢰를 낭비하고 1970년대를 마법처럼 다시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1970에서 80년대와 같은 시나리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의 그건 거죠. 올릴 때 빨리 올리고
올릴 때 빨리 올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이분의 말씀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에 비둘기였습니다만은 왜 증시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증시 올라가는 거 보고 뭐 해피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문매를 맞은 닐 카스칼의 미네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깨고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유가와 식료품을 빼고 나머지에서 핵심은 뭐죠? 네, 집값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죠? 렌트비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건 그다지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어떤 시점부터 계속 부동산 렌트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최종 금리 목표치도 떨어지고 연준의 강경한 태도도 조금 누그러지는 거죠. 자,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시장은 반등 랠리를 좀 세게 할 겁니다. 지난번처럼 반등 랠리를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4.5%에 이르는 최종 금리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시장이 힘을 못 쓸 거예요. 오르다 말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잘하면 박스권이다. 이렇게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1년 국채금리가 4.5%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4.5%의 수익률을 얻는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지. 그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무위험자산인데, 무위험자산에 4.5%를 주면 위험자산에는 최소 8% 이상의 수익률이 확보되어야만 위험자산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미국 국채인데, 미국이 보장하는데, 미국이랑 국가가 보장하는 채권이 4.5%인데, 무위험인데, 전쟁이 나도 미국에서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위험자산에 그거보다 별로 높지 않은, 1, 2%밖에 높지 않은데 투자를 한다?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랠리를 뽑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PER 배수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의 어떤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면 S&P는 지금 15.8배인가 정도 되죠. 12배, 13배 사이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걸 이제 우려해서 못 가는 건데, 지금 설마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오늘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패드워치에서 생각하고 있는 11월 금리 인상 전망치가 기존에 72.5%가 75bp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나머지가 이제 50bp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54.5%로 뚝 떨어졌습니다. 75bp 인상하려면 54.5, 나머지가 45.5는 저기죠. 50bp 올릴 거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부동산이 잡혀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금리를 7월부터 세게 올렸으니까 부동산 지표가 꺾이는 게 좀 가시화되는 건 7월달 이후 아니겠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케이서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7월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중요한 지표가 이게. 지금도 별 3개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지지난달에 20.1%, 지난달에 18.2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8.7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얼마 나왔느냐? 16.1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16.1% 주택가격이 올랐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확실히. 네. 7월인데 그러면 이제 8월은 어떻게 될 건가? 8월은 금리가 한 번 더 올랐잖아요.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고, 9월 달도 이번 75bp를 올렸으니까 9월 달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연하게 둔화가 된다면 드디어 이제 렌트비의 재갱신 상황에서 렌트비의 상승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일부 우리 그 댓글에 미국에 계신 분이 드디어 캘리포니아 렌트비 꺾였어요 라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반가운 얘기였는데, 이제 그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수준의 가시권에 들어오려면 연말과 연초가 돼야 렌트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보이게 되겠죠. S&P 캐서실러 20대도 전월비는 이번에 마이너스 0.8이었습니다. 이전에는 0.4% 플러스였고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20대 도시 말고요. 7월달 발표는 전년 대비 13.9% 증가입니다. 올랐다는 거고, 이전은 16.3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환산을 해보면 이전에 397.6에서 395.2가 되었고요. 그 전월 대비는 0.6% 떨어졌습니다. 전달까지는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0.6% 떨어졌고요. 반면에 신규 주택 판매 8월치는 68만 5천 채예요. 예상은 50만이었는데 그보다 월등히 많은 68만 5천 채의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고, 전월 대비로 28%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전에는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는 여전히 상당히 강세였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 8월에는 S&P 가격 지수가 그렇게 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거 이제 8월치거든요. 신규 주택 판매분은 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대충 데이터를 읽고 있을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올리는 걸 완화할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예.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총재, 단지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게 유지될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의 그 발언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발언 나온 거 하나는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중앙은행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데 중앙은행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있은 다음에 사실 어제 장 초반에 장이 좀 좋으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19,000달러에서 지지력을 확보했다라고 느낌을 줬거든요. 19,000 깨졌다 바로 버티면서, 그러면서 2만 달러가 돌파가 되었었습니다. 어제 2만 달러 돌파되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이 발언 때문인지 종가는 오히려 전일 대비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19,143에서 2만을 돌파했다가 19,000이 살짝 깨진 18,999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다시 19,000 회복했네요. 19,026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리 서머스 교수의 발언이 있었다고 연합인포백스에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이번 거를 예언한 예언자가 됐죠. 지금 주가 상종가일 텐데, 영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그 런던 생존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번 금융 위기가 영국에 변동성이 펀더멘털을 해치고 다시 변동성을 높이는 악순환의 위험이 현재 있다. 준비 통화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오히려 양털을 깎는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서 양털이 깎이고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유럽이 조금 이상하죠. 유럽이 과연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유럽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 비둘기파고 2023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그리고 최종 금리는 4.5에서 4.75%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페드워치에서 75p 인상 확률을 72.5%인가 해서 50% 중반으로 봤는데, 이 말의 기준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4.25에서 4.5를 가려면 지금보다 당연히 금리를
꽤 올려야 되는 상황이 1.25% 이상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1.25%두 번 남은 상황에서 1.25% 올리려면 50, 50으로는 안 되잖아요. 75, 50으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 음모론. 자, 11월 대선이 있으니 중간 선거가 있으니 미국에서 중간 선거에 협조를 해주려면 9월 달에 75bp 아니고 50bp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50, 50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금리 수준이 낮은 거냐? 근데 50, 50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에 75를 올리면서 이번 올리는 걸 보면서 그리고 강경한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런 느낌 들었고 또 하나 오늘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내용을 보면 닐 카시카리 얘기를 보면 닐 카시카리는 과도하게 긴축에 나설 위험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정책을 완화하기 전에 잠시 기다리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확인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하락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과도하게 움직이는 과도한 긴축의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시장이 이제 다 빠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가 왜 주가가 올라? 이해가 안 돼. 이놈들 미친 거 아니야? 떨어지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톤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너 과도한 긴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대체로 지난번에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킬 수 있는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한 대략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상당폭 감안한 이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뭐 적당히 만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찰스 에반스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연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금리 최종 레벨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물가는 향후 2년간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고 그동안에 수요 초과 공급 부족 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향후 경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경기가 뚜렷한 시그널을 보내면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허리케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약간 둔탁했어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약간 둔탁하면서 유가가 76.34에서 77.9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당연히 올랐겠고요. 금값도 1629에서 1636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구리값은 못 올랐고요. 가솔린 가격은 오릅니다. 가솔린 가격 올랐고 그다음 유럽 천연가스가 지금 뭐 수중에서 해중에 수중이라고 해야 되나? 바닷속에 있는 파이프가 뭐 조금 일부 샌다라는 뉴스와 함께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무너지냐 아니냐의 그 자리였는데 173에서 180유로 상당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랭라인 위쪽에 자신을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그림까지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아직까지 여전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떨어집니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차트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꼬랑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쭉 떨어지다가 3.5까지 갤런당 소매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슬금슬금 대가리를 쳐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더 빠져야죠. 3.5 이하로 빠져야지. 그래야 CPI 헤드라인이 조금 낮아지는 상황들이 올 건데 물론 이제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조금씩 계속해서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되면은 향후에 대한 확실히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 인사들의 태도가 누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대가리를 쳐들 수 없을 만큼 하향 추세이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고 싶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갈 것이고 일정 수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뉴스는요. 지금 달러 지수가 다시 소폭 올랐습니다. 유로가 약세이기 때문인데요. 114.19로 114. 어제 1, 2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 달러 옌이 145엔을 아마 상당히 강하게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115에서 140까지 뭉갤 때 트레이더들을 작사를 낼 때 돈을 얼마를 썼느냐 3조엔을 썼답니다. 3조엔. 한국 돈은 30조죠. 30조 원을 한 방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조엔을 소진했다. 이렇게.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장기물 금리는 올랐습니다. 30년물 금리도 어제 3.74에서 3.81로 올랐고요. 10년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랐는데, 단기물은 오히려 조금 숨고르게 하는 양상, 특별히 2년물은 숨고르게 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약간 적응을 했고, 반면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이 장기물 금리가 올린다는 것은 연준이 내년까지 4% 중반에 올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채권이 받아들일 정도면 진짜로 그렇게 간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금리 상황 우리보다 채권 애들이 더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반등은 있으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